제목이 물질 개념과 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물질 개념도 물론 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뿐만 아니라 공이라는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을 터득하면은 깨우침을 얻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공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먼저 과학이라는 거는 보면은 과학은 영어로는 이거 science라 그럽니다. 왜 제가 영어를 쓴다면은 이 과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20세기 들어와서 서양 문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과학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원은 우리가 science에 우리가 어원이 있고요. 이 과학이라는 어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science라는 거는 그 라틴어가, 이 라틴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이제 동양 삼국이 뭐 동양 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이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한자를 알아야 된다, 한문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서양 문화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영어를 아는 게 아니고요, 라틴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 라틴어가 서양 문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의 사이어라는 뜻입니다. 이 사이어라는 것이 라틴어로서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사이언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라는 것은 안다, 혹은 지식이다, 이런 뜻과도 상통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두 가지 아주 제가 꼭 마음에 맞는 것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아무도 반증하지 못한, 즉 반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 틀렸다라고 하지 못하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 다 수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제 객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 객관성이 요청되는 지식의 체계다. 이것이 이제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는 인간의 오식. 제가 이제 이 오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식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안이비설신, 이것이 이제 오식 아니었습니까? 전오식. 우리 감각기관이죠. 오식하고 육식은 이제 의식이 되겠죠. 의식으로 외부의 사물 현상, 그 외부의 사물이 자연인 경우에는 자연과학이 되고요, 사회 현상인 것 같으면은 사회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물 현상을 포착을 하고 현상을 갖다 딱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원리를 발견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현상을 발견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법칙이 있구나,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것을 원리를 규명해서 체계화시키는 학문을 과학이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과학은 본래 과학 하면은 자연과학을 생각하는데요, 요새는 자연과학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대학교 중에 하나가 사회과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사회과학대학 내에 경제학과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사회학과라든지 이런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 자연과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학에도 되고, 소위 또 요새는 사람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인자 인문인데 인문과학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다루는 것도 이러한 소위 외부의 사물 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분석해서 체계화해서 법칙을 만들면은 그것은 인문과학이 되겠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뭐 이러한 정의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아까 그 지식이라 그랬죠. 알미라 그랬죠. 안다는 거랬죠. 그런데 과학의 지식이라는 것은 또 지식도 여러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절차적 지식이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자전거를 탈 줄 안다, 혹은 내가 밥을 지을 줄 안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절차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표상적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정리돼서 얻어지는 지식, 그걸 표상적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표상적 지식도 경험적 지식,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많이 경험을 함으로써 그걸 정리해서 체계화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경험적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험적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 없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부터 유추해서 어떤 걸 이미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그 다음에 유추를 하는 거죠. 유추를 해서 거꾸로 우리가 지식의 체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선험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지식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인체에 나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 아는 거, 혹은 어떤 행동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아는 거. 뭐 요새는 이 도덕적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도덕적 가치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지식이 틀릴 수도 많죠. 옛날에는 남녀 치수의 부동석이라고 그랬죠. 7살만 되면은 남녀가 같이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때는 도덕적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변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덕적 지식은 그때 사회의 어떤 그 사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 도덕적 지식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 지식을 하면 지식이라 되려면 어떤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먼저 어떤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아무 사실도 없는데 상상으로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태양은 지평선 위로 올라온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예? 혹은 어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런 사실이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 지식이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요.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개념. 이 개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속도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 속도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그게 속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움직인 거리에다가 시간을 나누면은 그게 속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건 이 개념입니다. 개념. 우리가 만드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속도라는 것도 우리가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론과 모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이 있으면은 그 자연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을 갖다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해서는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돌면은 어떤 속도로 지구와 태양은 얼마만큼 떨어져서 어떤 속도라는 거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1년에 이제 한 바퀴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365일. 이러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이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설을 내놓고 나중에 그 가설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을 관찰해보고 맞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이론이 되고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설을 만들어서 틀리면은 그것은 나중에 이론도 되지 않고 법칙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 지식을 할 때 가설을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이제 지식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실과 개념과 법칙과 원리, 이론과 모형, 가설 뭐 이런 것들로 뭐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학은 정확하냐? 과학은 제가 조금 나중에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네요. 어떤 관찰 결과,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 결과가 없으면은 과학이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일단 대상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관찰로부터 나중에 그것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찰 결과는 측정하는 장치와 어떤 측정 장치를 어떻게 정밀한 측정 장치를 가지느냐, 장치가 조금 이렇게 허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의 인지 상태. 관찰자가 어떠한 인지 상태, 즉 인지 상태라는 것은 어떤 사항을 파악해서 알아듣는,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찰 결과가 측정 장치와 관찰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면은 그 관찰 결과로부터 도출된 법칙, 그게 과학이거든요. 과학은 절대적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뭡니까? 과학은 우리가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당신은 그러니까 과학의 결과가 참이라고
그러니까 진실이냐고 믿느냐. 진실이라고 자기는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이제. 어떤 현자가. 그러니까 이제 과학하는 사람이, 나는 과학의 결과는 진실한 거라고 믿는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과학, 이제 그 현자가 있다가 그림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에 사람이 몇 사람 있느냐라고 한번 알아보라. 근데 그 그림이 이제 이 조금 확대된 그림이라서 이 그림인데요. 근데 이 그림은 이제 조그마한 그림이에요. 요만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내에 사람이 몇 사람이 있으냐 하니까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사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틀린다 이거죠. 요 몇 사람인가 한번 이제 해보세요. 여기 그림에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벌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오지 않아요? 그 관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확대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섯인지 여섯인지 일곱인지 나오는데 만약에 그림이 조그만하면은 모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현 상태를 갖다 이 상태를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까맣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이게 틀렸다는 거죠. 요걸 갖다가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세요.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확대를 해보면은 까만 점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까만 점이 모여 있는데 이게는 이제 흰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시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까맣게 보이잖아요, 이것이. 실제로는 이것이 까만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흰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거 그림을 적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요. 할 때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확대해서 정확하게 깊게 있게 들어가면은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할 때 과학이 어떤 할 때 우리가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또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지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학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측정 결과로부터 법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측정 결과가 어떤 장치를 쓰느냐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을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요 팽이가 있잖아요. 팽이가 있는데 팽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갖고 여기에다가 까만 거를 칠하고 요거는 흰 부분을 칠해요. 까만 걸. 팽이를 확 돌려보세요. 돌면 무슨 색깔로 보이겠습니까? 회색으로 보여요. 회색. 그러니까 회색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정지해서 보면은 회색이 아니거든요. 회색이 아닌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딱 보면은 이게 돌아갈 때 보면은 회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 회색으로 보이는 우리의 관찰자는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실제 상황을 파악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뭘로 보입니까? 뭘로 보입니까? 예? 소녀의 뒷모습이라고 한 사람이 있고 또 예? 고양이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아하 누가 마녀라고 할머니 마녀 자 보시라고요. 요 얼굴로 보면은 요거는 소녀의 어떤 옆모습이죠. 여기고 그런데 요 크게 보면 여기 매부리 코에다가 요 입술에 있고 여기 주걱턱에다가 여기 눈이 있는 마녀 할머니로 보이죠? 같은 그림을 보는데 이해갔습니까? 예. 네. 같은 그림을 보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걸 예를 보면은 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오감으로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것이 얘는 굉장히 틀렸다는 거죠. 또 하나요. 우리가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는 거는 아주 적은 영역의 파장의 봅니다. 우리가 이 가시광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빨주, 노초, 파남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소위 전자파인데 일종의 전자파의 파장이 기느냐 짧으냐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요 파장이 우리가 가시광석 영역이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의 영역이라는 것은 소위 200나노미터에서 500나노미터라는 그런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장보다도 저 짧은 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UV라 그래요. UV. 자외선. 자외선은 우리 눈에 못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빨간색보다도 파장이 더 긴 거는 뭐라 그러느냐? 적외선이라 그래요, 적외선. 그건 우리가 그러니까 못 봐요. 특수한 장치에 의해서만 디텍트가 돼요. 우리 눈으로서는 볼 수 없어요. 우리 귀가 듣는 우리가 이 음파도 일종의 어떤 파동이에요, 파동. 음파도요. 파가 파동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영역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아주 고주파수 있잖아요, 거기가. 그 초음파 하는 게 있죠, 초음파. 초음파는 음파예요, 음파. 근데 우리는 못, 기계 장치로만 초음파를 우리가 초음파 사진 찍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진단할 때. 그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초음파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를 다른 미물들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게 태화가 돼갖고 이 듣는 것도 굉장히 한정이 돼 있고 보는 것도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자외선을 보는 것 같은 거, 여기 자외선 있다고 안 가죠. 모르니까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시광선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냥 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다. 뭐 이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제가 과학, 생명 그리고 불교 이래 되니까 이제 불교를 논하기 전에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실제 물질이나 특히 이제 자연과학인 경우입니다. 물질, 즉 유형의 것을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 물질보다는 정신 세계를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을 위해서는 굉장히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교를 분석적 접근으로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총체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어떤 내부 아주 깊게 분석적으로 들어가서는 종교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 돼야 됩니다. 과학이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뭐 펜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펜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 특성은 어떤 객관적인 검증보다도 주관적인 체득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주관적인 체득은 너한테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학을 잘 하려고 그러면요. 이 분별지가 필요합니다. 분별지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물을 하나하나 분별하는 분별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것이 이제 분별지죠. 이 분별지가 필요하고 그러나 종교는 분별지보다는 통찰을 해야 됩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를 갖다 분별하는 것보다도 전체로서 한 덩어리로서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실을. 그래서 이게 통찰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것은 합리성과 논리성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라는 것은 믿음이 생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과학과 종교의 대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불교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과학과 불교의 대립이라는 것은 있어 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종교는 이 기독교라든지 여타 종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먼저 제일 처음에 크게 대립된 것이 뭐냐면은 지동설과 천동설입니다. 그때 소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그가 주장하게 할 때 이 기독교에서는 천동설이 주장을 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이게 떠서 이렇게 진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해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이 지구는 안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하고 뒤에 이제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이 지동설 아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굉장히 큰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 재판도 해부가 되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큰 갈등이 있어왔고, 그 다음에 진화론과 창조론이다. 이 다윈이라는 어떤 생물학자가 이 인간이라는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들이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수억만 년 동안에 서서히 진화가해서 어떤 이제 좀 하등 동물이 됐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고등 동물이 되고 고등 동물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제 진화를 해서 이제 사람도 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이제 서서히 어떤 진화를 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굉장히 우리가 실증적으로 증명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과학하고 이 종교하고는 크게 이제 대립이 됐죠. 그런데 불교는 대립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근데 과학과 종교를 또 이제 보면요. 19세기에서 20세기에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과학이 이제 그 뉴턴 이제 시절부터 굉장히 이제 꽃을 펴가지고 과학으로서 해석이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이 모든 만유 현상,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현상을 해석이 안 되는 게 없다. 이거죠. 다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과학 만능주의, 과학 절대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색적 시공 공적식 색이다. 색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이나 현상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이라 그러는데 공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과학에서는 그 용납을 하지 않거든요. 그때 난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거는 불교의 그거는 헛소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과학 절대주의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과학의 어떤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과학의 한계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자꾸 어떤 사물 현상을 미시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해석을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한계에 도달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제 과학을 새롭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운동을 신과학주의 혹은 신과학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국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일본의 일년 선사분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종교를 갖다가 하셔도 되는데요. 종교로 바꿔도 됩니다. 종교를 시험하고자 하면은 도리와 정문보다 더한 것은 없고 또 도리 정문보다도 현정 이상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종교를 시험하건대 즉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냐 아니냐를 갖다가 판단하려면은 세 개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문정, 정문, 문정. 어떤 문헌으로서 고찰을 해야 된다. 즉 저희 불교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 보추님의 설법의 교리를 체계화해서 된 경문이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 없이 뭐 다른 이상한 소리를 했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리는 이제 이정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그 어떤 교주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말이 사실 그러니까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치에 안 맞으면은 그거는 종교로서 제대로 된 종교로서 성립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정이라 그랬어요. 현정. 그러면은 이치에 맞으면은 그것이 현실 세계에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 증명이 되지 않는 그거는 탁상공론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증명이 돼야만이 확실히 고등 종교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소위 일전선사가 이 법화종의 뭐 창시자인지 저는 일본 불교의 역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져볼 때 이것은 우리 불교는 소위 문정 혹은 이정 혹은 현정 이 세 개가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오늘 주제가 이제 물질 개념과 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한테 좀 딱딱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자, 이 물질이라는 것은 뭐 어떤 물질이 좋습니다. 이 물질이 있으면요.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언제는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분자로 돼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어요. 분자. 어떤 분자.
이제 분자가 여기서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조금 애매하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제 분자를 또 쪼개 보니까 그 원자가 돼 있다. 그러니까 분자는 원자의 집합으로 돼 있다. 원자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원자라는 것을 영어로 그때 사람들이 atom, atom 이렇게 했거든요. atom. 요 뜻이 뭐냐면 요것도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라틴어에서 앞에 a가 있으면은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부정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서 tom, tom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톰, 그 atom이라고 영어는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 자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질을 자꾸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분자가 나오고, 분자가 또 잘라보니까 원자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 atom이라는 아톰을 갖다가 지어낼 때는 더 이상 자를 수 있는 어떤 물질의 근본 요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과학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에이텀을 보니까 에이텀이 더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에이텀은 양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돼 있더라. 그런데 양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돼 있는 것까지도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거는 이제 쭉 내려왔죠. 그런데 이제 현대 물리학이 이제 발견되면서 1950년대라 그럴까요? 그 이후에 발전되면서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이거보다도 이러한 양자, 중성자, 전자보다도 더 어떤 물질의 근원이 되는 입자가 있다. 더 적은 더 근본적인 게 있다. 그건 뭐냐? 그래서 소립자라고 했습니다. 소립자. 소자가 원소 소자, 입자의 원소라는 뜻이요. 그런데 이 소립자는 아주 특이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소립자 입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물질은 무게가 없는 것은 물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무 무게가 없으면은. 그런데 이 소립자는 특성이 보니까 어떤 상태에서는 무게를 가지다가 어떤 상태는 무게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소립자가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이게 물질이 구조를 찾고 보니까 더 이상은 이거 퀘션 마크예요. 더 이상 잘 몰라요. 이제 거기 한계가 딱 거기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소립자를 갖다가 보니까 어떤 입자가 있는데, 그래서 요 근래는 소립자가 있으면은, 입자가 있으면은 그게 상반되는 반입자가 있다. 반대되는 입자가 있다. 그거는 이 이야기예요. 만약 제가 입자 같으면은 거울에 딱 쓰면은 제하고 딱 대칭되는 그게 이제 제가 있겠죠. 그거는 보면 제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 오른손하고 그쪽 오른손은 달라요. 그쪽에 오른손은 내 왼손이 투영된 거란 말이에요. 그 절대 합칠 수가 없어요. 같이는 안 해. 근데 딱 대칭이 돼요. 그런데 내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이제 반대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하고 반대되는 아가 서로 합치 뿌리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 말은 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내하고 반대되는, 정확하게 내하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플러스를 가면 그건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겠는데 딱 대칭되어 있는데 합치면은 사라지죠. 그 상태가 뭡니까? 내가 죽는 상태입니다. 그걸 입자, 반입자라고 하거든요. 그 입자, 반입자가 또 이제 생성해. 그러니까 입자가 무게가 두 개가 있다. 무게가. 입자라는 건 무게가 있어야 되죠. 반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입자하고 반입자가 합치면은 사라지고 무게가 없어져 버려요. 그거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색적 시공이죠. 색이 있다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하고 반입자가 만나면은 물론 육체는 빨리 안 없어지지만 정신은 그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상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 물질의 미시적 구조는 거의 비어 있다. 요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 요 얼음 덩어리가 있다. 그죠? 얼음이라는 것은 그 화학 구조를 보면은 H2O라는 말인데 산소라는 원자 하나하고 술소라는 원자 두 개가 결합이 되면은 이게 물 분자라는 게 되고, 이 물 분자가 수없이 많이 모여가지고 적당한 온도 상태가 되면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얼음 내에는 수많은 이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좀 그리면서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면은 물이라는 분자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여기 이제 산소가 있고요. 산소 원자가 있고, 이 이제 수소 원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소 원자 이렇게, 요 이제 여기는 이제 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요것이 물 분자인데, 그러면 요 산소 원자, 요 수소요, 수소 원자를 갖다 하나 딱 띄워보면은 어떤 상태냐. 여기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 원자 핵이라는 게 핵. 예? 요걸 갖다 양자라 그러게 하고요. 요 핵 주위를 전자가, 여기는 양자고, 여기 이제 전자가 전자 하나가 뱅뱅뱅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돌고 있는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상암운동장 아시죠? 상암운동장만 하는데 큰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요 핵의 크기는 뭐냐 하면은 콩알보다 좀 적다. 콩알만 하나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콩알이 여기 하나 있어요. 콩알이. 그러니까 상암운동장의 그 큰데 콩알이 하나 이제 딱 있어요. 거기 원자 핵이에요. 그 주위에 전자가 도는데, 전자의 크기는 뭐냐? 먼지보다 더 적어요. 그 전자가 먼지보다 더 적은 먼지가 이 상암운동장 전체를 갖다가 자기 공간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그 비었죠. 그죠? 상암운동장에 차지하는 원자 핵은 콩알보다 더 적고, 전자 하나는 뭡니까? 이것은 먼지보다 더 적으니까 그거는 비었죠. 거기가 이 수소 원자가 비운 거예요. 99.9999%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산소도 비어 있고 수소도 다 비어 있는데, 이것들이 집합이 되어 있는 얼음도 비었어요. 그 얼음 내부의 공간은 99.999999%가 다 비어 있고, 아주 적은 양만큼의 부피를 양자나 전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건 비었어요. 그러면은 이 벽 있잖아요. 벽. 이게 다 비었어요. 자세히 안에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에 들어보면은 텅 비었어요. 그럼 내 몸도 뭐냐면은, 제 몸도 다 텅 비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차지하는 것은 0.00001%도 안 돼요. 그러면 속 지나가 100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왜 못 지나가느냐? 저것도 비었고 나도 비었는데 투명한 감모양으로 쏙 지나가야죠. 근데 그 못 지나가는 이유는 아까 되어 있듯이 이 전자가 있거든요. 전자가. 그 전자들은 하여튼 이게 마이너스 전기를 떼요. 마이너스를. 그럼 내 몸도 보면은 이 이제 원자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많이 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벽을 접근을 하면은 전자와 전자는 마이너스는 반발력이 있어요. 문제는. 반발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야. 지금. 그 반발력 없으면 손을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야 돼. 물질의 구조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단지 정기적인 반발에 의해서 제가 못 들어가는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물건이라는 것도 미시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비었어요. 응? 비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개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그거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습적으로 관습적으로 우리가 정기적인 반발 때문에 안 되니까 이것은 딱딱하구나 혹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 같으면 우리가 쑥 집어넣죠. 물 안에 집어넣으면서 딱딱하다고 안 느끼잖아요. 물도 이렇게 어떤 하나의 형체가 있는데. 근데 저것도 보면 우리가 정기적인 반발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걸 갖다 뭐라고 느끼냐면은 우리가 인식 구조가 이게 딱딱하다. 이게 못 밀고 들어간다. 이렇게 느낄 뿐이에요. 실제는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물질의 성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질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이죠. 이거는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그러니까 유명한 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식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하고 요거는 뭐 M이라는 것은 그 물질의 질량이고요. 요 C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그 빛의 속도니까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한 에너지, 조그만한 질량도 빛의 속도 제곱만큼 되면 굉장히 큰 양이 되죠. 그래서 우라늄 요만큼 하더라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인데, 에너지라는 거는 뭐냐면 에너지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있으면요. 여기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에너지가 있냐면 너무 이거 떨어지잖아요. 이게 에너지라고.
떨어지면서 뭐, 이게 뭐, 뚫을 수도 있고, 뭐도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질인데, 이 에너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현상이라고, 이거는 떨어지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에너지란 말이죠. 그 에너지하고, 우리가 옛날에는 물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물질은 이게 물질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게 물질인데, 그것이 에너지하고 무슨 관계는 있죠. 그 에너지라는 형체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햇빛을 보인다. 햇빛에 대면 뭡니까? 우리가 아무런 그건 어떤 그 물질이 없더라도 따뜻하게 느끼죠. 그러면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태양에서 어떤 물질이 내한테 쏟아져서 내가 뜨겁게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에너지가 와서 느낀다, 그죠? 그건 물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 물질하고 에너지가 같다 하는 거죠. 그 같다는 거는 뭐냐? 이것도 우리가 소위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하나의 정확한 표현이다 이거죠. 에너지라는 것은 아무런 형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단지 그 현상 자체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물질하고 같아. 그 말은 우리가 이거는 증명이 됐죠. 물질이 에너지가 되는 거는 증명을 했어요. 그죠? 원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은 우리가 증명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만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열을 간다든지 혹은 어떤 뭐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 물질이 형성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형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등가 법칙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쪽으로 증명되어 있으니까 거꾸로도 증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다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그 상태에서 에너지로 충만한 상태죠. 에너지로 충만한 상태에서 어떤 물질이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